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개원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올해 개원도 하고 했으니 1년 연애에 종지부를 찍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병원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함께 일하는 간호사분들과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 과정이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겐 큰 약점이자 결점이 있었거든요. 저는 남들보다 반쯤 숙이고 결혼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러다 상견례 당일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은 그동안에 흐르던 기류를 완전히 뒤집었죠. 제 상견례는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렇게 전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틀린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저는 선배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개원 준비를 해요. 그러다 36이라는 늦은 나이에 첫 연애를 하죠. 그때는 여름이었고 제가 2주에 한 번 가보던 보육원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오래 의료봉사를 했어요. 처음엔 강제적으로 했어요. 근무한 대학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피곤해 죽겠는데 쉬고 싶은데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 위치는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주에 한 번씩 여러 보육원이나 소외계층, 외지에 가서 의료봉사를 했어요. 처음엔 즐겁지 않았어요. 어쩌면 사무적으로 대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의료봉사를 하다 보니 보람도 있고 봉사 중에 저희 노고에 감사해야 하는 환자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기뻤어요. 그래서 선배의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도 따로 의료봉사를 신청해 특정 보육원에 봉사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비 남편을 만났죠. 파혼했지만 편하게 예랑이라고 할게요. 얘랑은 중학교 과학교사로 교육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와 처음 대화를 한 그날 통솔 인원이 부족해서 얘랑도 사람들을 통솔하는 일을 했죠. 가까이 있진 않았지만 얘랑의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힐끗힐끗 본 얘랑은 성실하고 바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행색도 깔끔했고요. 물론 얘랑을 그날 처음 본 것은 아니었죠. 보육원을 오가며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날 처음 대화를 해봤죠.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보육원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얘랑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인사를 했죠. 그러자 보육원 직원 중 한 사람이 얘랑을 소개해줬어요. 그때 이름과 직업을 알았죠. 그리고 보육원 직원이 얘랑에게 저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러자 얘랑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알고 있어요.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능청스럽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가 앉은 자리 옆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선생님 다 아세요? 그럼요. 다들 다른 분야지만 담소도 나누고 그러죠. 선생님이 너무 딱딱하신 거라니까요. 보육원 직원이 그렇게 말하는데 머쓱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의료봉사 중에 사적인 대화는 거의 하지 않고 봉사에만 집중한 뒤에 시간이 끝나면 가거든요. 들어보니 다른 분들은 사무실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괜히 그러면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봉사할 땐 봉사에 집중하는 게 좋죠. 안 그러면 의미가 퇴색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변명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랑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얘랑을 쳐다봤어요. 맞죠, 선생님? 저는 괜히 밥을 크게 우겨 넣었어요. 얘랑은 솔직히 호감이 가는 인상의 성격이었어요. 얘랑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이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보이더라고요.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신념이 있었어요.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죠. 거기다 얘랑에게는 자신도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겠다는 비전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인간적인 호감이었죠. 제가 36에 첫 연애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그렇게 연애에 대해 관심이 없냐고 물어요. 연애를 하고 싶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연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쉽게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된 이유는 일단 너무 바빴어요. 의사가 될 저에게도 의사가 된 저에게도 연애를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연애라는 게 저의 일과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사치이고 상대에게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남자에게 인간적인 호감 그 이상을 느끼지 않아요. 게다가 얘랑은 저보다 2살이나 어렸어요. 어린 남자와의 연애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 듬직한 남자를 좋아해서 만난다면 영상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얘랑을 보고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까지만 생각하고 진도를 더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하남의 질주에 속수무책이 되더라고요. 보육원 직원을 통해 통성명을 한 이후 얘랑은 제게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거절했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였어요. 보육원에서 같이 봉사를, 그것도 다른 분야의 봉사를 하는 사람일 뿐이라고요. 그렇게 3달이 흘렀어요. 3달 동안 얘랑은 번호를 달라는 걸 거절당한 사람답지 않게 저에게 꾸준히 인사를 하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시도했어요. 물론 매끄럽진 않았죠. 불편한 티도 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얘랑은 포기하지 않고 속히 말해 들이댔고요. 그리고 3달이 지나고 얘랑은 번호를 물어본 게 아니라 고백을 했어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요. 왜요? 저는 선생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담백한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으나 저는 여전히 제 생활이 연애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생활에 대해 말했죠. 연애할 시간이 없다고요. 저 엄청 바빠요. 지금 개원 준비 때문에 봉사도 겨우 나오는걸요. 연애할 시간 없어요. 에이, 전쟁통에도 사랑은 피어나는데 너무 삭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선생님 생활에 걸리적거리면 알아서 포기할게요. 그렇다고 걸리적거린다뇨. 그럼 받아주시는 거죠? 저는 일단 대답을 피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강하게 든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약점이자 결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친구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수년 전 제 친구가 남자친구와 이별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제 친구의 집안 사정 때문이었어요. 제 친구가 재혼 가정이거든요. 5살 때 친부모가 이혼하고 엄마랑 살았는데 엄마가 제 친구가 18살 되던 해에 재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 사정을 남자친구 부모님이 알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찾아와서는 엄마 팔자 물려받게 되어 있다는 둥, 결혼할 때 누구누구 앉힐 거냐는 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 내가 무슨 지금 당장 걔랑 결혼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오버도 그런 오버가 없지. 그런데 나 엄청 상처받았어. 이렇게 헤어지는 거. 나 너무 억울해. 억울할 만하지. 그래서 준찬이는 정말 너랑 헤어진대? 아직까지 연락 없어. 이렇게 연락 안 하면 정말 쫑인 거지 뭐. 그런데 웃기잖아. 재혼한 게 뭐라고. 너처럼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고. 어? 맞잖아. 나 그래도 새아빠지만 우리 아빠 존경하고 고마워해. 새아빠라고 생각하지만 새아빠도 아빠잖아. 나 새아빠도 우리 아빠라고 생각해. 그런데 뭐가 문제야? 아니, 그럼 나는 뭐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다는 거야? 좀 그렇지. 너야말로 결혼식 때 누구누구 앉힐 건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공석으로 있는 거 그거 참 별로지 않아? 하객들한테 한눈에 가정사 다 밝히는 거잖아. 나는 너 연애 안 한 거 이해해. 나 같아도 연애 못할 것 같아. 그 순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의 주제는 그 친구의 이별 이야기가 아닌 제 가정사로 변해갔고, 제 가정사를 모르던 친구들도 제 가정사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친구의 말에 다들 동의하는 듯 했어요. 부정하는 친구는 없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버려진 아이예요. 저는 지금까지 외할아버지가 키워주셨는데 외할아버지가 직접 제게 말해준 건 아니고, 제 삼촌이 말하기를 제 친모는 저를 16살에 낳고 도망갔어요. 임신 사실은 외할아버지도 삼촌도 몰랐다고 해요. 제 친모가 임신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고 몰래 출산을 하고서 새벽에 저를 문 앞에 두고 도망갔어요. 잘 키워달라고 미안하다고 적힌 쪽지가 있어 겨우 친모의 딸인 줄 알았죠. 뜻밖의 존재에 외할아버지도 삼촌도 당황했어요. 처음엔 외할아버지가 저를 보육원에 맡기려고 했어요. 그러다 가는 길에 돌아오셨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외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제가 버려졌을 때 외할머니는 살아계시지 않았어요. 삼촌이 4살 때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막내 고문을 낳다가요. 그래서 할아버지 혼자 저를 키워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16살 때였어요. 그럼 그 전까진 외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며 살았냐고요? 그랬다면 16살 때 집을 나갔을 수도 있겠어요. 제 세계관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물론 사실을 안 당시에도 많은 부분들이 흔들리긴 했지만 주축이 흔들리진 않았거든요. 외할아버지는 자신이 할아버지라고 어릴 때부터 말해줬어요. 그리고 삼촌도 삼촌이라고 어릴 때부터 강조했어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외할아버지를 삼촌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헷갈린 적도 없었죠. 단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의문이 저를 힘들게 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할아버지, 제 엄마랑 아빠는요? 다 엄마랑 아빠가 있는데 나는 왜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들 나보고 이상하대요. 원래부터 없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대요. 그럼 난 뭐예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 예슬이도 엄마랑 아빠가 있지. 단지 어디 멀리 갔을 뿐이야. 너무 멀리 가서 예슬이를 할아버지한테 부탁한 거야. 그리고 우리 예슬이한테는 할아버지랑 삼촌이 있잖아. 승찬이는 방학 때마다 자기 엄마 아빠한테 가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자자, 이 닫고 잠자야지. 그래야 내일 학교에 안 늦지. 할아버지는 제가 부모님에 대해 물으면 어디 멀리 갔다고 그렇게만 말하고 항상 말을 돌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차마 버렸다는 말을 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걸 알지만 할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괜히 할아버지가 저와 부모님을 모문나게 하는 것 같았고 악역 같았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상상을 했던 거죠. 그만큼 저는 부모님의 부재에 대한 결핍을 크게 느꼈어요. 아무리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온 정성을 쏟아 양육을 해줘도 말이에요. 그리고 16살에 삼촌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아, 참고로 제 친부는 친모와 동급생으로 친모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대요. 사실을 알기 전에는 공허했고 사실을 안 뒤에는 배신감과 패배감, 수치심이 저를 압도했어요. 진실을 알면 결핍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정말 아니란 생각이었고 후폭풍이 있었죠. 제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도 16살 때예요. 저는 16살 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어요. 왜냐하면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가정사가 있는 제가 떳떳하게 살려면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뭔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매년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전교 3등 안에는 매번 들었죠.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의대 진학을 위해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보면
의사가 된 것도 부모님이 없다는 결핍 덕분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결핍은 의대에 입학해서도 저를 괴롭혔고 결국엔 친구의 말로 인해서 인연에 대해 문을 완전히 닫게 만들었죠. 저는 이런 사연 때문에 연애의 문을 닫았어요. 결혼은 생각이 있었지만 아름아름 속이로 만나 조건을 보고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사랑받고 싶은 건 인간의 욕구 아니겠어요? 저는 얘랑을 만나 제가 그런 욕구를 참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욕구가 저를 비집고 나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얘랑에게 고백하기로 했어요. 얘랑의 고백에 대답을 하지 못한 채로 집에 돌아온 지 3시간 뒤에 얘랑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하는 도중에 멈추고 눈치를 보고 도망갈 거라 단정 짓고 그랬어요. 하지만 얘랑은 천천히 담담하게 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 정말 너무하네요. 사람 처지에 높낮이가 어디 있어요? 위선자네요. 착한 척하면서 예슬씨를 비꼬는 게 말이에요. 지금도 그 친구랑 친구인 건 아니죠? 아, 설령 친구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난 자신 있으니까. 얘랑은 제게 2번째 고백을 했고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애를 하면서 얘랑은 제가 생각했던 첫인상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다정했고 연하 같지 않고 듬직했어요. 더군다나 가장 감사했던 건 할아버지에게 잘한다는 거였어요. 연애 초반부터 얘랑은 할아버지를 위한 선물, 영양제 같은 것들을 선물했어요. 혹시 몰라 의사인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신중하게 골라 선물했죠. 그리고 연애를 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였을까요? 불쑥 할아버지를 뵙고 싶다고 하더니 식사 대접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급 중식집에서였고 할아버지도 제 얘랑이 마음에 드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몇 번 식사를 하다 할아버지가 얘랑을 저희 집에 초대했는데 바리바리 선물을 들고 오기도 했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전구가 나갔는데 곧장 사와서 갈아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얘랑은 저의 일과를 존중했어요. 선배의 병원에서 일할 때 간혹 야간 진료도 있고 주말에도 진료가 있는데 이해해줬고요. 저는 퇴근하고 나면 방전이 되는 스타일이라 쉬고 싶은 날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저를 미워하거나 서운해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개원 준비로 바쁠 때는 함께 이것저것을 가지며 도와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해주기도 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을 왕창 사와 스트레스 관리도 해줬어요. 저는 개원을 하는데 얘랑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해요. 정말 머리 빠지지 않고 개원했거든요. 그래서 개원을 한 뒤에 병원에서 프로포즈를 받고 고민 없이 승낙했어요. 저는 거의 100% 확신했어요. 얘랑은 제 곁에서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승낙을 한 뒤에 저희 커플은 양가의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먼저 저희 커플은 제 외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외할아버지에게 결혼 소식을 전하자 외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으로 시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얘랑이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앞에서 실수할까봐 그러지. 그러니까 별 말하지 말고 그냥 잘 웃어. 그러면 좋아하실 거야. 말은 내가 다 할게. 일단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인 부모는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뭔가가 있겠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아버지가 제게 악수를 건넸어요. 이야, 이게 말로만 듣던 우리 의사 며느리야? 반가워요, 반가워. 어서 들어와. 저는 시아버지의 텐션에 조금 당황했지만 반겨주는 것 같아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앉자마자 얘랑이 필사적으로 굴더라고요.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예슬이는 의사고 내과 의사야. 올해 개원했고 병원 위치가 여기에 있어. 보이지? 여기 상권 좋은 곳 말 안 해도 알죠? 밑에 약국도 있고 우리 예슬이가 어릴 때부터 똑똑했대요.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더라. 영재의 천재인 거지. 게다가 나랑 봉사활동으로 만났다고 했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데 심성도 곱다니까?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어요.
너는 네 와이프 될 사람이라고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니야? 꼴사납다. 에이, 아직 할 말이 한참이나 더 있는데 그럼 그만해요. 그러면서 얘랑은 계속 제 자랑을 했고 저는 나 부끄럽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얘랑 이야기를 들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계속 봤어요. 아무튼 우리 예슬이는 이런 사람이니까 결혼 허락할 거죠? 결혼을 허락하고 말고가 어딨어. 둘이 좋다는데 하는 거지. 그래서 결혼 날짜는 언제쯤으로 생각하는데? 아직 날짜는 안 잡았는데 엄마가 아는 데 있으니까 좋은 날로 잡아줘요. 아, 그럴까? 그럼 아가씨,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 우리 그런 거 좀 따지거든. 저는 89년생 1월 16일 생일입니다. 89년생이면 우리 동진이보다 2살 많은 거야? 그것도 1월이네? 혹시 빠른이에요? 엄마는 요새 연상연하 커플 많아. 그리고 나이가 무슨 문제가 돼요? 의사 며느리라니까. 나중에 의사 사위도 보고 싶으면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되지. 그치 자기야? 2살 많으면 지금 37살? 지금 당장 애를 가져도 노산인 건 알죠? 엄마, 오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슨 말이야. 37에 개헌한 것도 빠른 거야. 엄마는 뭣도 모르면서. 그리고 요새는 시험관도 있고 방법이 많은데 왜 그래? 아가씨, 설마 나이도 많고 의사라고 우리 아들 부려먹고 그러는 건 아니죠?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자 얘랑은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는 아니지만 나름 좋은 대학 사범대 들어가서 임용고시도 단번에 붙고 철학을 가진 본보기가 되는 애 교사예요. 아까 아들이 아가씨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도 만만찮아요. 산부인과에 아는 사람 있죠. 요즘엔 임신하기 전에 검사도 한다는데 그거에서 가져와 봐요. 적당한지 좀 보게. 아무리 그래도 37은 좀.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서진이 시집 안 보낼 거예요. 얘랑이 언성을 높이자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제게 부모님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자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얘랑이 저희 부모님이 해외에 산다고 말했어요. 제가 얘랑을 토끼 눈으로 쳐다보자 얘랑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예슬이 부모님은 해외에서 예술가로 사세요. 장인어른은 피아노 치시고 장모님은 화가예요. 거기서 만나셔서 예슬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 남았어? 외동이라 들었는데. 그럼 지금 가족은 한국에 아무도 없는 거야? 네, 그렇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분들이라 예슬이는 초등학생 때 한국에 들어와서 할아버지랑 살았어요. 결혼식 때는 오신대? 당연히 오시죠. 외동딸 결혼식인데. 얘랑은 입에 침 한 번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우리 부모님 이야기 왜 그렇게 말한 거야? 나중에 결혼식에서 다 들통날 건데. 아니, 상견례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솔직히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 부모님, 아버지는 군인이시고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야.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결혼 반대할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 자기가 부모님 안 계신 게 당신 탓도 아니고. 그리고 상견례 때나 결혼식 때는 아르바이트 쓰면 돼. 들통날 거라고 생각 안 해? 언제 어디서 갑자기 보자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 아르바이트에 의존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해외에 산다고 말한 거잖아. 나중에 보자고 할 때는 해외에 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되고. 설마 해외에 사는데 무리하게 오라고 하겠어? 그럴 일도 없고. 생각보다 결혼하고 나면 사돈끼리 볼 일이 거의 없다더라. 아무리 그래도. 정말 내 말 믿어. 우리 부모님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자기가 부모님도 없이 할아버지가 키웠다는 말 들으면 반대할 거야. 아까도 자기가 나보다 2살이나 많다고 말하자마자 딴지 걸었잖아. 우리 엄마도 참. 미래를 봐야지. 당장을 보면 어쩌란 건지. 의사 며느리 두면 이래저래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어깨도 피는데. 사람이 멀리 봐야지. 안 그래? 설마 자기 내가 부끄러운 건 아니지? 내가 부모님도 없고 할아버지 밑에서 큰 게 말이야. 에이, 설마. 나는 멀리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여.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은 조건에서 자랐겠어. 다 다른 거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내 말대로 하자는 거지.
자기가 부끄럽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줄은 몰랐네. 그래, 일단 알겠어. 그 문제는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그럼 의사 사위라느니 아가씨 결혼 이야기는 뭐야? 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멀리 보자는 거지. 혹시 또 모르잖아. 당신이 다리를 놔줘서 서준이도 의사 배우자 얻을지. 내 생각이야. 생각.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얘랑은 그렇게 말하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얘랑은 제게 몇 가지 약속을 하자고 했어요. 자기야, 나랑 몇 가지 약속을 좀 하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이 오면 절대 함부로 받지 마. 받지 말고 일단 나한테 알려. 두 번째로는 절대 우리 부모님한테 먼저 연락을 하지 마. 해야 해도 내가 해. 자기는 할 필요 없어. 세 번째로는 절대로 혼자서 우리 부모님 만나거나 찾아뵙지 마. 전에 나한테 먼저 말하고 나랑 같이 가야 해. 알겠지? 이 세 가지 나랑 약속할 수 있지? 약속이야 할 수 있는데 왜? 내 기우이긴 한데 일단 우리 부모님이 오늘처럼 자기한테 쓸데없는 말 할까봐 그렇고 다음은 우리 결혼해야 하잖아. 문제를 애초에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꼭 지켜줘. 저는 얘랑의 부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명령이라고 할까요? 그런 약속이 저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극단적이긴 했지만 열심히 중간 역할을 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허락을 받은 날 이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얘랑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라서 받지 않으려다가 얘랑이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번호를 본 얘랑이 전화를 받고 무지하게 화를 냈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죠? 아들 결혼 망치려고 그래요? 조금 과장되고 극단적인 얘랑의 반응에 저는 당황했어요. 전화를 끊은 얘랑에게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조금 다그쳤죠. 그러자 얘랑은 씩씩거리며 저를 집으로 보냈어요. 얘랑은 저를 데려다주고 곧장 시댁으로 간 것 같았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2시간쯤 뒤에 얘랑에게 전화를 했는데 얘랑은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무척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얘랑의 극단적인 태도가 영 아니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가다간 고부 사이를 틀어놓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시어머니는 결혼 날짜를 대충 정했다는 말을 하다가 저희 부모님에 대해 물었어요. 초등학생 때 한국에 왔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니? 아니 뭐 결혼을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 나는 그게 참 걸려서. 나도 엄마라 엄마의 마음을 잘 아는데 아무리 아이가 적응을 못해도 자기 품에서 키우고 싶지 혼자서 다른 나라에 살게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묻는데 저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짧은 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대략 이런 생각이었어요. 얘랑의 말을 무시하기엔 저도 얘랑과의 결혼을 정말 진심으로 바랐고 이대로 얘랑과 같이 거짓말을 하기엔 양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가지 자아가 충돌하면서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사실을 말하기로 했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것이고 그럼 저는 영영 시댁과 편안해질 수 없을 테니까요. 입 밖으로 꺼내기가 정말 어려웠지만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하면서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는 잠자코 이야기를 듣더니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원래 자동차 회사에서 재무관리를 하셨어요. 재무관리? 그리고 거기서 정년퇴직하시고 법인회사에서도 근무하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올해로 77대세요. 그럼 지금은 연금 받으면서 지내시니? 연금도 받으시고 시청에서 뽑는 환경미화원으로도 근무하고 계세요. 워낙 쉬는 걸 못하세요. 조금이라도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하시거든요. 담뱃값이라도 벌겠다고 하시고 계세요. 그럼 무슨 말을 그렇게 빙빙 돌려서 했니? 네? 결국 뭘 했든 지금은 환경미화원이라는 거 아니야. 시청에서 주는 촌스러운 조끼 입으면서 하는 그거 말하는 거지? 아, 네. 참,
의사라고 좀 배웠다고 말을 빙빙 돌려가며 잘 말하는구나.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리고 테이블에 놓인 결혼 날짜가 적힌 종이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너는 해외에서 예술을 하는 자유로운 부모의 딸이 아니라 미혼모의 딸인 거고, 엄마도 아빠고 도망가고 없고 외할아버지가 쭉 키워줬는데 그 외할아버지는 지금 환경미화원을 한다는 거지? 네. 이래서 우리 동진이가 너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했구나. 이런 비밀이 있어서.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아무리 네가 의사고 개혼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근본 없는 사람이랑 내 아들을 결혼시킬 수는 없어.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고 뭐가 부족해서 부모도 없는 너 같은 애를 만나겠니? 그리고 사돈이 청소부인 건 좀 그렇잖아. 아무리 네가 의사라고 해도 말이야. 같은 동네 주민인데 청소하는 걸 마주치는 상상만 해도 지금부터 내가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내가 사돈을 주변에 뭐라고 설명해야 하니? 담뱃값이라도 벌려고 그 일을 한다고? 의사라고 꼴에 자존심 부리는 거니? 정말 우습다. 자동차 회사 재무관리했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야? 그거 확실하니? 서류나 증거 같은 거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나는 네가 네 부모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해서 도통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결혼 관둬. 어머님, 하지만 저 정말 열심히 살았고 바르게 살았어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요. 비록 저는 제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외할아버지가 두 분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래? 그럼 거짓말은 왜 했니? 그건 동진 씨가. 우리 아들 핑계는 왜 대? 너 정말 웃긴다. 지금 내 앞에서 두 손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정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저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 자동차 회사 재무관리하신 거 맞고 법인회사에 다니신 것도 맞아요. 서류를 뽑아드릴 수 있다면 뽑아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건 정말 담뱃값 벌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고작 담뱃값 벌려고 하는 거니 그만두라고 할 수 있어? 네? 결혼하고 싶으면 그만두라고 해. 하나밖에 없는, 둘도 있는지 모르지만 손녀 결혼시키고 싶으면 말이야. 그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어머님. 그럼 결혼 관둬. 이대로 결혼하면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떠났어요. 저는 울다가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예랑이 찾아왔어요. 예랑은 저에게 막 화를 냈죠. 결혼을 안 하고 싶은 거야? 그 이야기를 왜 한 건데?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서진이도 결혼 반대하고 난리도 아니야. 할아버지가 청소부인 건 왜 말했는데? 그 머리로 어떻게 의사가 된 거야? 거짓말을 할 순 없잖아. 그렇게 결혼할 순 없잖아. 그렇게라도 해야 결혼을 하지. 뭐 대단한 일이라고, 뭐 대단한 업적이라고 그걸 말해. 이제부터 조용히 있어. 가만히. 사고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든 상견례 때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갈 테니까 이제 더는 사고치지 마. 알겠어? 얘랑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고 일주일이 지나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어요. 저는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을 외할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상견례 당일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자고 말했죠. 제가 그날 병원을 열어야 해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상견례 당일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조금 늦으셨고 예랑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모두 모였어요. 분위기는 예상한 것처럼 좋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속닥이면서 빈정거렸거든요. 재산보다 중요한 게 집안 분위기인데 부모도 없는 집안에서 뭘 배웠겠냐고. 안 그래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일 뿐이야. 자식 키우는데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게다가 어찌되었든 청소부라는 거잖아. 아이고 동네 창피해서. 언니, 그러면 언니는 가진 게 의사라는 타이틀밖에 없는데 시집 올 때 뭐 해올 거예요? 집? 차? 가구? 가전? 솔직히 이렇게 기울어진 판국에 다 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빈정거림 속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싶었어요. 멀미를 한 것처럼 속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우려고 일어나는데 할아버지가 도착했어요.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면서 차가 막혀서요. 주말이라
다들 나들이를 가는지. 상황을 모르는 할아버지는 순박하고 해맑게 장소로 왔어요. 저는 악몽이 시작될 것을 예감하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어? 하며 시댁 식구들을 아는 눈치였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얼굴이 붉어진 채로 딱만 봤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가자고 시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만 허허 웃으며 말했죠. 학연도 인연이라고 여기서 만나네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상황을 설명해줬죠. 때는 닷새 전이었어요. 닷새 전에 할아버지는 차량 접촉사고를 당했는데요. 주차된 할아버지의 차를 박은 건 초보 운전자인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저와 할아버지가 사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의 집에 놀러 왔었죠. 놀다가 집에 가려고 차를 빼는데 우당탕탕 옆차를 박은 거예요. 처음으로 사고를 낸 시누이는 너무 놀라서 차에서 내려 차가 긁힌 것을 확인하고 도주하려고 했어요. 아가씨, 잠깐만요. 그러다 차주인 할아버지에게 딱 걸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차를 박았으면 연락을 해야지 이렇게 가면 뺑소니라고 설명했어요. 아니 뭐 이 차주 되세요? 남일인데 그냥 가시죠. 시누이가 뻔뻔하게 나오자 할아버지는 자기가 차주라고 이 번호로 전화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 차주가 맞거든요. 그래서 시누이는 더 당황해서 차에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술을 마셨냐고 물으니 시누이가 향수 냄새라고 발뺌을 했어요. 그리고 차에 올라타 그대로 도주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연신 사과를 하고 시어머니는 초범이라서 당황해서 그런 거다. 초범이니까 봐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도 시누이는 할아버지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고 시부모님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누이는 생애 처음으로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징역 1년 선고를 받죠. 그러자 그제서 겁이 난 시누이는 할아버지에게 연락을 해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며칠을 찾아왔어요. 울면서 매달렸고요. 할아버지는 그런 신우가 손녀 같기도 하고 안쓰러워서 합의를 해줬고 그래서 시누이는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어요. 면허 취소 처분도 받았어요. 그래서 상견례 날에도 시아버지가 운전해서 왔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시댁 식구들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무척 놀란 거였어요. 다들 얼굴이 붉어진 채로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겨우 고개를 들고 시아버지가 한 말이 그 벤츠 S클래스 차주 맞으시죠? 였어요. 네, 노치네가 집에 박혀 있었어야 하는데 그날 일은 제가 더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경찰서 나가면서 셋이서 그랬잖아요. 노치네가 무슨 벤츠를 몰고 다니냐고. 노치네는 집에 박혀 있어야지 어디를 싸돌아다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늘 뒤를 보세요. 뒤를 확인하고 그런 말을 해야죠. 안 그럽니까, 아가씨? 그러자 시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부둥켜 안고 할아버지에게 막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젊은이한테 빨간 줄 그이게 했으면서 지금 대놓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예요? 나이를 뒷구녕으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입구멍으로 먹었죠. 그리고 제가 빨간 줄 그이게 했습니까? 그 댁 따님이 운전은 별나게 그것도 음주한 죄죠. 그래도 전 안쓰러워서 합의해 줬습니다. 그럼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지금 어디서 큰 소리입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얘가 얼마나 놀랐으면 그대로 정신없이 집으로 왔겠냐고요. 얘가 얼마나 연약한 앤데 그깟 합의가 뭐라고. 저희 애는 빨간 줄 두고 있고 면허 정지까지 받았다고요. 젊은 사람 인생 망쳐놓은 거라고요. 우리 애 지금 무서워서 다시 면허 딸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이 보험비만 올랐고요. 참, 그리고 어째서 황병위험원 부주에 청소부 주제에 벤츠를 몰고 다니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담뱃값이라도 벌려고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그 일 안 한다고 생활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장남 장손으로 땅 2필지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2필지의 땅은 농지였고 할아버지는 팔지 않고 월세로 임대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받은 월세로 저를 공부시킨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10년 전 그 땅 중 한 필이 도로를 낸다고 수용되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보상금을 받았죠. 그 보상금으로 일단 저희 식구는 이사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3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차가 퍼져서 차를 사야 했는데 삼촌의 권유로 벤츠 S클래스를 샀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법인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고 2년 동안 쉬었어요. 건물을 관리하며 월세로 먹고 살았죠. 그리고 2년 뒤에 할아버지는 좀이 쑤신다며 일을 알아보더니 환경미화원 일을 시작했어요. 내 담뱃값이라도 벌어야지 안 되겠다. 할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환경미화원 일을 한 지 4년 뒤에 할아버지의 남은 땅 한 필이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수용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분양권을 받으셨고 그 아파트를 저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시집을 가면 들고 가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처음엔 그냥 뭣도 모르고 할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말만 했는데 나중에 제가 할아버지 건물에서 병원을 차리게 된다는 걸 알았더라면 아파트는 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가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해였어요. 제가 얘랑이랑 올해 결혼 날짜를 잡았잖아요. 솔직히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집을 해가겠다는 사실을 얘랑에게도 시댁에도 하지 않았어요. 왠지 뇌물 같아서요. 결혼이 완전히 진행되면 선물처럼 말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일이 꼬여버렸네요. 상견례는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거든요. 할아버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피차 서로 불편하니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죠. 그래요. 누가 쉬운 줄 알고? 그렇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예랑이 할아버지 앞에 서더니 냅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할아버님,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저의 모자람입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동진아, 너 뭐 하는 거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미쳤나 봐. 시어머니가 예랑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예랑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내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죠.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다들 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뭐예요? 여자가 무슨 죄 하나니? 정신 차려. 의사 며느리, 그게 쉬운 줄 알아요? 결혼만 하면 다 잘 풀리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앞만 봐요? 넓게 봐야지. 내가 쟤 하나 구슬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친하지도 않은 군대 동기 아는 형, 그 사람 뒷구녕 빨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여의사 하나 소개시켜 달라니까 소개 안 시켜준다 발악을 하길래 내가 그 사람한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해서 제 보육원 봉사하는 거 알아내서 거기까지 가고 좋아하지도 않는 봉사하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걸 고작 청소부를 하는 이유로 물거품을 만들어요? 부모가 없으면 어때서? 의사잖아. 의사인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말했죠. 이번이 잘 되면 의사사위도 보는 거라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이사단을 만드냐고요. 왜 아들 인생을 망쳐요. 저는 예랑의 말을 듣고 대학병원에서 같이 근무한 동기의 문자를 떠올렸어요. 별일 없지?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통 연락이 없다가 온 연락이라 의문스러웠는데 예랑의 말을 들으니 예랑이 말한 그 사람이 그 동기 같더군요. 저는 예랑이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그럼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보육원에서 봉사하던 것도 순박하던 그 말들과 행동들도? 예슬아, 다시 생각해. 의사 배우자로 교사도 나쁘지 않아. 다들 선호하는 배우자감이라고. 우리가 만난 시간이 다 목적이 있던 거였어?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우리는 정말 좋은 부부가 될 거야. 다시는 보지 말자. 정말 최악이야. 저는 할아버지를 이끌고 상견례 자리에서 나와 파혼을 했어요.
한동안 저는 비실비실 맥이 빠진 채 돌아다녔지만 그는 온전한 저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만 생각하며 회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성실하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얘랑은 계속 연락이 오길래 휴대폰 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번호를 바꾸기 전에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죠. 너 같은 속물은 필요 없어.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저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선자리에 나갈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 30대 후반의 평범한 워킹맘이에요. 제가 생각이 많은 이유는 저를 둘러싸고 하도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남겨보려고 해요. 어렵게 쓰는 사연이니 잘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아이 아빠와 만나기 전 아주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과는 20대 초반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8년 동안 함께 했어요. 저는 물론이고 제 주변 사람들 또한 자연스럽게 저희가 결혼하고 잘 살 거라고 입을 모아 말했었죠. 저는 그와 빨리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일, 미래, 커리어가 더 중요했고 8년이라는 긴 연애 시간 동안 제게 결혼이라는 확답을 준 적이 없었어요. 저 혼자만 결혼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 비참했어요. 결국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8년 동안 만난 그와 저는 이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와 헤어지고 저는 많이 무너졌고 한참을 방황했어요. 눈을 뜨면서부터 감을 때까지 술만 찾았죠. 당연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더 깊은 동굴로만 빠져들어갔어요. 1년을 넘게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멈춰있던 제 전문 경력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무엇보다 영양가 없이 술로만 찌들어 있던 몸의 회복이 급선무였어요. 영양가 있는 것들로 찾아 먹었고 운동을 해서 몸의 균형을 찾아가기로 했죠. 지인의 소개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바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 담당 트레이너였던 그의 첫인상은 엄청난 호감형은 아니었어요. 저는 단지 다시 건강해지려고 간 것이었는데 그가 제게 작업을 먼저 걸기 시작했었죠. 보경씨, 지난번 등 운동한 거 괜찮았죠? 뒷라인이 벌써 달라졌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지난번 운동하고 진짜 집에 가서 몸살 알았어요. 살살해져요, 선생님. 오늘도 빡세게 해야 이번 주말 치팅데이 때 맛있는 거 먹죠. 치팅데이요? 저 뭐 먹을 계획 없는데. 내가 계획 있어요. 토요일 장원공원 정문에서 2시에 봐요. 내가 맛있는 집 알아놨으니까 같이 가요. 저랑 선생님이랑요? 제 트레이너였던 그는 그렇게 제 옆자리를 파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1년이나 훨씬 지났어도 아직 전 남친과의 이별 후유증으로 연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집요하고 꾸준하게 저를 유혹했고 결국에는 제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죠. 뭐? 결혼? 결혼하자고. 무슨 결혼이야. 우리 만난 지 이제 3개월인데. 시간이 뭐가 중요해. 딱 보면 알지. 어차피 나는 너랑 결혼할 건데 지금 하나 몇 년 뒤 하나 똑같아. 그냥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저는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당혹스러웠어요. 하지만 8년 동안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 없는 전 남친에게 당한 상처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결혼하자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으니 또 심적으로 흔들리기도 하더군요. 8년을 기다렸던 결혼이 다른 사람과 3개월 만에 가능하다는 것도 놀라웠죠. 겉으로는 밀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 저는 그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별일 없지? 우리 집에 가자. 엄마가 보경이나 보고 싶대. 어머니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어차피 결혼할 건데 뭐 어때? 다음 주 일요일에 가자. 휘몰아치는 그의 태도에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었고 눈을 떠보니 어느새 그의 집 앞에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보경입니다. 어머 어서 와요 보경씨. 나 순성이 엄마 조홍진이에요. 반가워요. 반갑고 환한 인상으로 저를 맞아주신 예비 시어머니와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말 편하게 놓을게. 순성이한테 보경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훨씬 예쁘다. 아, 고맙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고우세요. 아, 곱기는. 순성이가 빨리 결혼하고 싶다던데 보경이 생각도 같은 거지? 네? 저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기는 했었는데 순성 씨가 워낙 밀어붙이고 하니까 빨리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어차피 한 집안 될 사람은 한눈에 딱 알아보는 법이니까. 나는 뭐 이 결혼 찬성이야. 예비 시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결혼에 적극적이었고 그 덕분에 정말로 빠르게 결혼 진행이 되었어요. 저를 아는 친한 친구들은 제게 다 한마디씩 건넸죠. 야, 8년 동안 만난 놈이란 결국 결혼 못하고 헤어지더니 어떻게 반년도 안 만난 남자랑 결혼이 이렇게 뚝딱 이루어지냐? 참나, 진짜 세상이 요지경이다. 나도 몰라. 뭐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는 건지 자고 일어나면 뭔가 막 되어 있어. 그래도 좋아. 그 사람이 막 끌고 나가니까 의지는 되는 느낌이야. 그렇게 얼마 후 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의 한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떨었던지 누구랑 인사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더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결혼을 축하해준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는데 아직도 내가 결혼을 했다는 게 실감이 안 나. 나 진짜 유부녀인 거야? 너 그날 많이 떨긴 하더라. 그런데 너 괜찮아? 니네 시어머니? 응? 우리 시어머니? 왜? 야, 너 기억 안 나? 우리 그 편지 읽는 거 듣다가 표정 관리 안 돼서 죽을 뻔했었는데? 무슨 편지? 나 너무 긴장해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니네 주례 없는 대신에 양쪽 부모님 중 한 분이 올라와서 편지 낭독했잖아. 그런데 그게 왜? 얘 진짜 하나도 안 들렸나 보네? 환장한다. 내용 장난 아니었는데. 뭔데 말해봐. 나 진짜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안 들렸어. 누가 보면 네 결혼식 아닌 줄.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그런 편지를 써서 읽어주다니 내 뒤에 있던 모르는 사람들도 혀를 다 끌끌 차더라. 아니 도대체 뭐라고 쓰셨길래 그래? 내용이 뭐였는데? 며느리야, 남편을 위해 요리를 배우고 자기 관리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남자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은 다 관리 못한 여자의 탓이니 항상 가꾸는 네가 되기를 바란다. 음식은 항상 정갈하게 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남자의 마음이 바깥에 나가 놀지 않는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세계에 들어왔으니 모든 생각을 바꿔야 한다. 네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유지했던 주변의 인간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정리하거라. 사람 간의 관계는 혼인하기 전과 후로 나뉘며 대화거리 또한 마찬가지란다. 앞으로는 너와 비슷하고 같은 미래의 관점이 있는 수준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나누거라. 야, 그것도 있었잖아. 무슨 부모님께는 깍듯이 효도하고 남편을 잘 공경하고 똑똑한 자식으로 기를 수 있는 현명한 엄마가 된다면 네 삶은 충분히 성공한 것이란다. 와, 나 편지 듣는데 무슨 조선시대 와 있는 줄 알았잖아. 맞다. 그것도 참 있었지. 우리 다 진짜 표정 썩어서 저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이러고 있었는데 너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 우리 아빠가 편지 읽을 때도 뭐라 했는지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 결혼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긴장을 해. 아무튼 니네 시어머니 편지 낭독 끝나고 좀 그랬어. 너 저 집 며느리 되는 거 괜찮겠나 싶었어. 야야, 니네가 좀 오버하는 거겠지. 우리 어머니 그렇게 유교걸 아니야. 무슨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야, 진짜야. 내가 듣다가 너무 어이없어서 동영상도 찍었다니까. 이거 봐봐.
친구 한 명이 건넨 동영상 속에는 한복을 곱게 입은 시어머니가 방금 친구들이 말한 내용을 똑같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결혼 전 평소에는 나한테 막 이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저는 의아하기도 하면서 편지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황당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티를 낼 수 없었죠. 그런 거 그냥 어리니까는 말씀이지. 내가 보니까 어머님 약간 장난도 섞어 하셨네. 원래 장난치실 때 저런 표정 지으시거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니네가 더 이상해. 저는 친구들 앞에서 애써 웃어 넘기며 무마하려 했지만 집에 오는 내내 그 동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 결혼 잘못한 건가? 아닌데. 어머님 엄청 개방적이고 좋으신 분인데. 저런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실 분이 아니야. 걱정과 달리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머님과 크게 부딪히거나 마찰 없이 지냈어요. 오히려 제가 허니문 베이비를 갖는 바람에 어머님은 더 잘 챙겨주셨죠. 아이도 태어나고 복직도 하면서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어요. 자기야, 아가씨 남자친구 아직 만나고 있는 거야? 아마 그럴걸? 나도 잘 몰라. 그때 남자친구면 엄청 오래 만난 것 같은데 왜 결혼 이야기가 없지?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할걸? 어머님이 아가씨 남자친구를? 그렇다고 들었어. 정확히는 몰라.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신우의 나이도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으니 그 남자친구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하겠구나 생각했었죠. 아가씨도 남자친구에 대해 제게 자세히 얘기해 준 적도 없고 저도 딱히 물어본 적이 없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그주 주말에 마침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기로 했어서 궁금한 것을 해결하자 싶었죠. 어머님 저 왔어요. 혼자 계세요? 아가씨는요? 몰라. 나간다는 건 못 나가게 했더니 지방에서 질질 짜길래 듣기 싫어서 그냥 나가라고 했다. 아가씨가 울었어요? 어머님은 왜 못 나가게 하셨는데요? 아이 몰라. 짜증나.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시모는 그동안 제가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시모의 완전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가씨와 지금 남자친구는 10년이나 연애한 장수 커플이더군요. 네? 10년이요? 엄청 오래 만났네요.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난 우리 수지 그 남자랑 절대 결혼 안 시킬 거야. 10년이나 만났는데요. 10년이 됐으니 몇십 년 살부대 끼고 살던 부부도 헤어지는 세상에 난 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가씨 남자친구요? 어디가 그렇게 싫으신 거예요? 걔네 집 부모님이 무슨 구운구 파는 장사? 그런 거 한대. 그것도 아주 조그맣게.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걔 직업도 무슨 카드 영업 같은 거라는데 그런 애한테 우리 수지를 어떻게 보내니?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슬쩍 사진으로 봤는데 인물도 형편없고 아무튼 거기랑은 결혼 안 시킬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의아했어요. 사실 아가씨도 여자치고는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 편도 아니었고 선생님을 하고 싶어 했는데 계속 임용에서 떨어져 지금은 계약직으로 사무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솔직히 아가씨도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상황인데 시모가 너무 상대방을 낮게만 보는 것 같아 이상하더군요. 그럼 실제로 만나봐도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내가 걔를 왜 만나보니? 사진만 한번 본 게 다야. 네? 10년을 만났는데 얼굴 한번 안 보셨어요? 실제로 만나면 또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됐어. 벌써 글렀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그럼 아가씨는 어머님 반대에도 10년 넘게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헤어지라고 수천 번을 말했는데 헤어진다 말로만 계속하고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있으니 타건 참. 저는 아가씨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쁜 줄 몰랐었어요. 워낙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가씨와는 개인적인 일까지 얘기해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갑자기 아가씨가 좀 안쓰러워지더군요.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이상한 편지를 읽은 시모가 겹쳐 보이며 어질했어요.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내일 뭐해요?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갈래요?
밖에서 따로 만난 적 없었기에 신우이는 저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곧 응했어요. 우리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거 처음이죠? 미안해요. 결혼하자마자 애 생겨서 육아하고 저도 일하느라 아가씨랑 이런 시간을 가져볼 생각을 못했네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언니. 아가씨, 지금 남자친구는 있는 거죠? 네? 네. 10년 만난 사람이요? 정확히는 11년 됐어요. 세상에나, 그쪽에서는 결혼하자는 말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워낙 반대하는 걸 아니까. 남자친구도 어머님이 반대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래 아가씨랑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남자친구도 한동안 자기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며 화도 내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만나요. 서로 결혼 얘기는 최대한 안 꺼내고. 아가씨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 남자친구랑? 저는 하고 싶죠. 저도 그러니까 계속 만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결혼은 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걸 또 뚫고 저항할 정도의 용기는 없으면서 저 남자 아니면 앞으로 남자 못 만날 것 같으니까 그냥 관계랑 시간 둘 다 끌고 있는 거예요? 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워낙 주변 시선도 잘 의식하고 보여지는 거,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라 제 남자친구가 성에 하나도 안 찬대요. 직업도 인물도 부모님 하시는 일도 사는 곳도 나온 학교도 전부요. 사실 시무는 신우의 말대로 그런 부분을 신경 쓰는 사람이기는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예물은 무조건 백화점 명품 브랜드로 구매해야 된다고 하셔서 엄청 애를 먹었거든요. 심지어 결혼식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저희 예산을 넘는 곳을 무조건 강요하셨고 보는 눈이 많다며 계속 다그치는 바람에 그 스트레스로 중간에 화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오빠는 자기 싫은 건 어머님 앞에서 딱딱 말하고 오히려 반항기? 그런 태도로 나가니까 어머님이 터치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가씨도 좀 세게 나가보지 그래요.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말은 무조건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오빠도 엄청 품 안에 가둬놓고 키우려고 했었는데 그게 되려 독이 됐어요. 오빠는 공부도 잘 안 하고 몸에 문신도 하고 술, 담배 다 하고 하도 삐뚤게 나가니까 결국 엄마도 오빠와는 어느 정도 타협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빠에게 관대해 줄수록 저는 더 옥죄어왔어요. 오빠를 마음대로 조정 못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덮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9시 통금, 짧은 치마나 속옷끈이 보이는 옷 절대 금지. 술은커녕 술자리도 못 가게 하고 하고 싶은 공부나 일 모두 무시당했어요. 선생님이 되겠다는 것도 제 꿈이 아니라 엄마 꿈이었어요. 정말요? 난 여태까지 아가씨가 선생님 되고 싶어서 계속 임용시험 보는 줄 알았어요. 제 꿈까지 엄마가 고르고 결혼도 엄마가 원하는 사람이랑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엄마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참, 이거 답답한 상황이네요. 5년 전 일 때문에 엄마가 더 남자친구를 싫어하게 됐어요. 5년 전 일이요?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가 본인이 계속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엄마한테 허락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프로포즈 한다며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와 청혼했었어요. 다이아몬드요? 그것도 1캐럿을요? 그런데 그게 랩 다이아몬드였거든요. 진짜 천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1캐럿이라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꽤 큰 금액을 주고 준비했는데 엄마는 거기에 더 화가 나서 직접 전화해서 욕까지 했어요. 랩 다이아를 줬다고 남자친구한테 욕을 했다고요? 어떻게 감히 우리 딸한테 짝퉁 다이아몬드를 갖다 프로포즈 할 수 있냐고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엄마는 막무가내였고 욕먹은 남자친구도 화가 나서 그때 잠시 헤어졌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다시 매달렸어요.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지내온 거예요? 네,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요. 그 후로 명절 때마다 남자친구가 보내오는 선물들도 다 다른 사람 주거나 버리기 일쑤였어요. 저는 또 남자친구한테 미안해서 얘기도 못하고. 신우이 말을 듣고 나니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어요.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있던 시모에게 그런 면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신우이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의문점이 많이 생기더군요. 자기야, 결혼 전에 어머님이 나 반대 안 하셨어? 응, 반대 안 했지. 왜? 나도 뭐 잘난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너만 놓고 보고는 좀 고민하긴 했었는데 장인어른 꽤 높은 공무원이었고 너희 친정집 잠실 아파트 자가잖아. 뭐? 그럼 우리 아빠 직업이랑 사는 곳이 어딘지 알고 허락하신 거야? 응. 그때 워낙 수지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이 극도로 높은 상황이었어서 너 정도 조건이면 완전 땡큐다 하시던데?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해서 해? 그런 얘기를 그때 못하러 해. 우린 어차피 결혼했고 엄마도 좋아했고 예쁜 애도 낳았잖아.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이네. 결과만 놓고 보면 어쨌든 해피엔딩이잖아. 내가 뭐 그래서 너 사랑 안 한 것도 아니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뭐.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김보경이라는 잘한 사람 자체만 보고 가족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신 줄 알았는데 저보다 저희 집 사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뇨. 만약 우리 아빠가 공무원이 아니었고 위치도 나쁜 곳의 전셋집이었으면 신우이의 남자친구처럼 돼 있을 거라 생각하니 아찔하더군요. 그걸 지금에서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편도 쥐어받고 싶었고요. 시모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니 전처럼 편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주말에 정기적으로 시댁을 가는 것도 제가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 안 가거나 저 빼고 남편과 아이만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보세요? 보경아, 나야. 큰일 났다. 수지가 출근도 안 왔다고 연락이 도통 안 돼. 네, 아가씨가요? 난 지금 3박 4일로 모임에서 제주도 놀러 와 있거든. 그런데 갑자기 수지 다니는 학교에서 연락도 안 되고 무단 결근했다고 지금 나한테 전화가 왔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무슨 큰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연락 없이 빠지고 그럴 애가 아닌데. 시모는 애절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네, 제가 아가씨를 한번 찾아볼게요. 나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에 올라가고 싶은데 하필 기상이 안 좋대서 뜨는 비행기가 지금까지 한 대도 없대. 우선 보경이 네가 수지 좀 찾아봐줘. 시모의 말대로 아가씨는 여태껏 연락 없이 결근하거나 꼼수를 피우며 농땡이를 피우는 스타일이 절대로 아니었기에 저도 상황이 이상하다 싶었어요. 저는 당장 시모의 집으로 가보았고 집안에 신우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고 저도 애가 타기 시작했죠. 그때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보경아, 아무래도 수지가 그놈이랑 같이 있는 것 같다. 그놈이랑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불안하고 불길해. 어쩌면 좋니? 아가씨 남자친구 말씀이세요? 그래, 그놈. 내가 지금 그놈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봤더니 그 자식도 출근을 안 했고 연락도 안 된대. 네? 어머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 카드사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몰래 사내 직원 출근 정보랑 연락처 좀 알아냈지. 그 자식도 전화를 계속 안 받아. 어머님, 그거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아무리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시면 처벌받아요. 지금 개인정보가 대순이? 애가 연락이 안 되는데. 그 자식 집 주소 문자로 보낼 테니까 거기도 얼른 가봐. 저는 시모가 알려준 곳으로 가보았지만 그 집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어디를 간 거지? 혹시 아가씨가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나도 불안해 죽겠네. 꺼져 있는 아가씨의 전화기와 받지 않는 그 남자친구에게 의미 없이 계속 통화를 시도하며 초조해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아가씨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왕수지 씨 보호자 되시나요? 전 왕수지 씨 새언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신데 아가씨 전화로 거신 거죠? 거기 어딘가요? 여기 L병원이에요. 왕수지 씨랑 이영민 씨가 저희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일단 급한 조치는 취했고 지금 두 분 다 안정 취하는 중이에요. 네? 병원이요? 거기에 우리 아가씨가 왜? 길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가능하시다면 이쪽으로 빨리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경찰도 와 있던데.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가씨와 남자친구가 왜 다 병원에 실려갔는지, 경찰이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인지.
저는 L병원으로 향하면서 시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병원? 우리 수지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놈의 자식이 우리 수지한테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둘 다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경찰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신고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이야? 네?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그래. 성인이 단순한 가출한 것은 못 찾네 어쩌네 하길래 내가 아는 높은 사람 이름 다 대가면서 으름장 났더니 그제서야 찾아본다고 나서더라. 아무튼 우리 세금 갖고 사는 경찰이 감히 시민 말을 우습게 알고 참나. 시모는 제가 찾아보겠다고 했던 그 사이를 못 참고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접수했더군요. 30살도 훌쩍 넘은 다 큰 성인의 경우 가출로 간주하고 바로 찾아 나서는 것은 어렵다고 들었는데 우리 대단한 시모가 그 어려운 것을 해낸 것이었어요. 이걸 딸에 대한 간절한 모성애라고 해야 할지 경찰에게 민폐 시민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저는 병원에 도착했고 급하게 간호사를 찾았어요. 저기 왕수지 씨 어디 있나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커튼을 쳐보니 얼굴에 뭔지 모를 오물을 덕지덕지 묻히고 깨재재한 모습의 아가씨가 눈을 감고 누워있더군요. 아가씨 괜찮아요? 눈을 뜬 신우 있는 저를 보고 눈물부터 흘렸어요. 언니, 저 어떡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네. 꼴은 또 이게 뭐고 옷은 어디 있어요? 침대보 같은 천을 둘둘 말고 있는 아가씨는 계속 울어댔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위로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이에게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숨을 참고 말했어요. 아가씨, 남자친구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형민이라는 이름의 환자를 찾아 나섰어요. 제가 이형민입니다. 처음 마주한 신우이의 남자친구 역시 꾀죄죄하고 뭔가 덕지덕지 묻은 더러운 얼굴을 하고는 창피한 듯이 말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둘 다 왜 병원에 있는 거예요? 경찰도 왔다던데 어디 있어요? 우선 간단하게 진술하고 돌아갔어요. 저희 둘 다 꼬라지가 이래서 나중에 좀 정리하고 경찰서에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남자는 한층 더 초라해진 얼굴로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제주도 여행으로 집을 배우자 신혜와 남자친구는 함께 밤을 보내기로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워낙 그런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숙박을 잡았고 음식과 술을 사서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수지도 원래 술을 잘 못하고 저도 그런 편이라 분위기 낼 겸 와인 딱 한 병만 사서 들어갔어요. 수지가 너무 배고프다고 해서 고기랑 회도 잔뜩 사갔고요. 그런데 먹는 거랑 술이 모두 문제였었나 봐요. 맛있게 먹고 2-3시간쯤 있다가 둘 다 배가 아프고 속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둘 다요? 네. 그래서요? 저희는 처음에 번갈아가며 설사를 했고 나중에는 두토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을 하는데 서로 볼일 해결하느라 뭐 제대로 된 대화도 못하고 무드 잡는 건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둘 다 너무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어지럽기 시작했어요. 기력도 없고 화장실을 기어갈 지경이었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 수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 주변에는 참지 못하고 토해놓은 것들이 잔뜩 있었고 그리고 뭐요? 수지가 변을 받더라고요. 네? 바닥에서요? 이미 기절한 상태여서 제가 봤을 때는 구토랑 설사가 자기 의지대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랬나 봐요. 그 와중에 창피해서 바지를 벗으려고 했었는지 반쯤 내려가 있고 그 상태로 기절했나 봐요. 기절할 정도면 엄청 심각했던 거군요. 저는 안간힘을 써서 119를 불렀고 수지의 더러워진 옷을 벗겨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저도 못 참고 기절해버렸어요. 눈 떠보니 여기 응급실이더군요. 신우이의 이상한 꼴과 몸에서 나는 악취가 이제서야 이해가 되더군요. 그런데 수지가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다음에 본인이 제 앞에서 변을 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우리 다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라고 위로를 했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울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제야 신우이가 절 보자마자 아프다는 말보다 이제 어떻게 사냐고 울며 했던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특히나 아가씨 같은 성격에 남자친구 앞에서 정말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했겠어요. 저도 그 순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걱정시켜드려서. 저야 뭐 그렇지만 어머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경찰 온 것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점수를 더 따지는 못할 망정 완전히 깎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신우이의 남자친구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더군요. 저 사람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일 텐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 본인도 죽을 만큼 아팠을 텐데 시모에게 점수 깎일 걱정을 하고 있는 그가 불쌍하기까지 했어요. 병원에서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신우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시모는 계속 부재중 전화가 왔지만 저 역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감히 전화를 받기 어려웠어요. 저의 곤란함을 아는 듯 신우이는 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언니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아가씨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죽을 뻔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미안해하지 마요.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신우이가 말을 안 해도 저는 그 복잡하고 창피한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아가씨를 방에 눕히고 저는 조용히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 너는 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수지는, 어? 아가씨 지금 집에 데리고 왔어요. 아파서 응급실에 갔었대요. 응급실? 그 자식이랑 했었던 건 아니고? 그건 맞는데 나중에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가씨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누워있어요. 그렇잖아도 나 지금 공황이다. 날이 조금씩 개고 있어서 비행기도 뜰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 출발하는 거 바로 타고 김포로 갈 거야.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내가 다 들어야겠다. 결국 시모는 여행 스케줄을 중간에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딸이 아파서 응급실까지 갔다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묻지도 않고 당신이 반대하는 남자친구와 밤을 지냈다는 말에 이부터 부득부득 가는 모습이 전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오늘 본 신우 남자친구의 초라한 모습과 씩씩대는 시모의 얼굴이 오버랩되면서 저까지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얘 보경아, 수지 어디니? 어딨어? 문을 열자마자 가방을 내팽겨친 시모는 시뻘건 눈으로 신우이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아가씨 지금 좀 쉬어야 해요. 쉬어? 그 새끼랑 밤에 뭘 했길래 쉬어? 어? 수지 당장 나오라 그래. 막무가내인 시모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사이 핏기 없는 얼굴로 신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그 순간 시모는 말릴 틈도 없이 신우이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얼어붙었고요. 엄마. 너 아주 막 나가자는 거야? 그놈이랑 뭘 했길래 전화도 안 받고 출근까지 안 해? 어? 드디어 미친 거야? 그 자식이 뭐 같이 도망이라도 가재? 약이라도 먹고 같이 죽재? 어머니 제발. 시모는 여전히 신우이의 사정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신우이는 맞은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어? 내가 너 때문에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공항에서 기다리다 뜨는 비행기 잡고 왔어. 내가 진작에 그 새끼랑 헤어지라고 했지? 미적지근하게 질질 끌다가 이게 도대체 뭔 꼴이야? 어? 어머니, 아가씨 지금 몸이 안 좋다고요. 왜? 그 새끼 애라도 임신했어? 내가 너 그놈 만나라고 여태껏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엄마! 순간 신우이는 눈에 불을 켜고 시모를 쏘아봤어요. 내가 왜 병원에 갔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아? 형민 씨랑 있었던 게 뭐가 어때서? 내가 3살짜리 애야? 나도 성인이야. 왜 아직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려 하는 건데? 얘가? 감히 엄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왜? 나는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도 못해? 나는 맨날 엄마한테 나긋하게 말해야 돼? 저는 신우이가 그렇게 부들부들 떨며 화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는데 눈앞에서 그걸 보고야 말았죠.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인 줄 알아? 죽고 싶다고. 몸보다 마음이 아파서 죽고 싶은데 엄마는 오자마자 싸대기나 때리면서 뭐라고?
임신? 그런 놈? 내가 엄마 딸 맞긴 맞아? 신우이의 반항에 시모도 굉장히 놀란 것 같았어요.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는 지멋대로 살고 엄마 불쌍해서 나 여태까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어. 엄마 말 거역해본 적도 없고 엄마가 시키는 공부, 학교, 직업 전부 거스른 적 없잖아. 내가 그나마 유일하게 엄마한테서 소극적으로 반항하고 있던 거 형민 씨 만나는 거였어. 난 형민 씨 진짜 좋아하니까. 좋긴 뭐가 좋아. 얼굴도 못생기고 하는 일도 변변찮고 부모도 뭐 내세 할 것 없는 그놈이 뭐가 좋아. 내가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다 너 잘되라고 했던 거잖아. 그게 날 더 망쳤다고. 내가 잘되길 바랬으면 나 스스로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게 내버려 뒀어야지. 내가 무슨 인형이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맞춰주는 인형? 너무 답답해. 나 정신과 다니면서 약 먹는 거 알기나 해? 뭐? 네가 정신과를 왜 다녀? 너처럼 멀쩡한 애가 어딨다고? 엄마는 진짜 나를 모르는 거야. 나 병원 다닌 지 오래됐어. 약도 엄청 많이 먹어. 그래도 나아지지가 않아. 엄마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시몬은 신우이의 폭탄 발언에 크게 충격을 먹은 것 같았고 저 역시 신우이의 속사정을 너무 몰랐구나 싶어 미안하더군요. 이제 다 끝났어. 형민 씨랑도 다 끝났어. 순간 화색이 돈 시몬은 표정을 바꾸며 말했어요. 정말? 그놈이랑 진짜 끝내는 거야? 다 끝이야. 그 사람 앞에서 똥까지 쌌는데 이제 뭘 더 어쩌겠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이제 그 사람 얼굴 못 봐. 뭐? 똥? 똥을 쌌다고? 시몬은 사건의 본질을 알려고 하지 않고 어떤 이유로든 신우이가 그와 헤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은 마음을 차마 숨기지 못하고 악랄한 미소까지 지어 보이더군요. 저는 그 순간 비치는 시모의 얼굴이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 사람이랑 어젯밤에 모텔 가서 음식 잘못 먹고 못 마시는 술도 마셨다가 둘 다 기절까지 했어. 모텔? 모텔을 데려가? 호텔도 아니고? 생각지도 못하게 호텔도 아닌 모텔을 데려갔다는 사실에 시모는 다시 억장을 내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딸이 어떻게 아팠는지는 정말 궁금하지 않은 듯 했어요. 엄마는 지금 그게 중요해? 호텔이 아니라 모텔을 데려가서? 당연하지. 무슨 싸구려 모텔을 데려가니까 뭘 먹어도 탈이 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놈 그럴 줄 알았어. 능력이라고는 1도 없는 놈. 모텔이 뭐야 모텔이. 참나. 저는 시모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어요. 더 이상 몇 푸게 언쟁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사실도요. 엄마, 형민 씨랑도 끝이지만 이제 나랑 엄마도 끝이야. 더 이상 엄마 꼭두가식 노릇 안 할 거야. 나 찾지 마. 신우이는 엄청난 선포를 하고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포경아, 쟤가 내 딸 맞니? 쟤가 우리 수지 맞아? 어머니가 너무하셨어요. 뭐? 중요한 건 설명해드려도 어머니는 이해 못하실 거라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저도 그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그 뒤로 시모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시모라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했고 소름 돋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신우이는 남자친구와 정말 헤어지고 다니던 일도 그만두었어요. 게다가 시모를 완벽 차단해 집도 나갔고요. 저도 지금 신우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제게는 잘 지내고 있다며 안부 문자와 사진을 보내오더군요. 내가 여태껏 본 신우이 모습 중에 가장 밝은 모습의 사진을 보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어요. 신우이의 부재로 시모의 히스테리는 남편에게 옮겨갔고 몇 번 받아주던 남편 역시 지겹다며 지금은 시모를 칼 차단한 상태예요. 전에 남편이 저희 집 상황이 좋아서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한 일 때문에 아직 저의 분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제 눈치를 봐가며 조심하더군요. 심지어 시모가 제게 연락 오는 것까지 알아서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저는 신우도 신우이지만 가끔 그 남자친구가 생각나더군요. 조건을 따지는 시모만 아니었다면 둘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만든 틀에 자식을 가두고 조종했던 시모는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욕심을 부린 결과로 자식들 모두 떠나버린 지금을 그때는 아마 몰랐겠죠. 저도 마음이 아주 좋지만은 않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가족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